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온몸이 천근만근해요. 머리는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인데 마치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것처럼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 아픈 건가? 요즘 체력이 떨어진 건가?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바닥이 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고 나면 나를 축축 처지게 만드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내 기운을, 내 감정을, 내 시간을 소리 없이 빼앗아가는 존재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이 에너지 도둑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다를 떨어도 괜찮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자리를 해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회복력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를 넘기면 감정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한번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루 종일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몸으로 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도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기분 나쁨이 몸 전체를 흔들어 놓거든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도둑은 내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이름이 뜨면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사람. 모임에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 도둑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못됐다거나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패턴이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마치 알레르기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음식이 나에게는 온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너지 도둑의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형을 알아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총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듣다 보시면 아마 이 사람 하면서 무릎을 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도둑은요, 만날 때마다 한숨과 걱정을 끝없이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유형을 감정 하수구라고 부릅니다. 좀 거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동창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갑죠. 그런데 안부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푸념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 우리 집 큰애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이 터져. 남편이 아내가 이래서 못 살겠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뉴스 봤어? 앞으로 더 힘들어진대.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친구니까요. 오래된 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1시간을 통화하면
55분은 그 친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사람은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려도 그게 되겠어? 너는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감정이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한숨을 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계속 걱정을 쏟아내면 아무 문제 없던 나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맑은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누군가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 맑은 물은 온통 시커먼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별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진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자를 잃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에너지 도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들어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도둑은 특별히 큰 일이 없는데도 늘 불만이고 늘 걱정이고 늘 한숨인 사람입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5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같은 푸념만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만남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또 그 이야기 듣겠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온종일 그 무거운 기분이 가시질 않아요. 밤에 누워서도 그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10번 만나서 10번 다 기분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은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도둑은 은근슬쩍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쪽도 처음에는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친척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우리 조카는 참 편하게 사네. 우리 집 큰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을 못 봐. 승진했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당신 자녀는 한가하다,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살이 좀 쪘나 보네.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쪘다는 이야기죠.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됐지. 격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합니다. 딱히 욕을 들은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해요. 기분이 살짝 가라앉는데 왜 가라앉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이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번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이 패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한 비교, 만날 때마다 살짝 깎아내리는 한마디. 한 번 한 번은 작은 생채기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도끼로 한 번 찍으면 흠집만 나지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를 100번, 200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나무도 결국 쓰러집니다. 은근한 비교와 깎아내림이 바로 그 도끼질이에요. 한 번 한 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더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50대, 60대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은퇴를 하거나 자녀가 독립을 하거나 예전만큼 바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 와중에 옆에서 계속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날 밤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그 사람과 있으면서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는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는가? 만약 자꾸 후자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어지는데요.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유형입니다. 바로 내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왜 굳이 그걸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형의 에너지 도둑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하면 나이에 그게 뭐야? 라고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돈 아까워 집에 있어 라고 하고, 작은 도전을 하려고 하면 그거 해서 뭐 하게? 라고 합니다. 본인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그게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낸 사이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 사이, 오래된 친구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흔해요. 나는 널 잘하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전제 아래 내 모든 결정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에너지 도둑일까요? 매번 내 결정이 틀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는 결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겁니다. 특히 50년, 6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 판단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선택을 매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통제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세 가지 유형을 만나보셨습니다. 한숨만 쏟아내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 이것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곁에 두게 되는데 알고 보면 내 인간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교묘한 에너지 도둑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뒤에서 관계를 흔드는 사람, 이 두 유형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먼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부터 볼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 잘 지내지? 건강하고 반갑죠? 그런데 안부 인사가 끝나면 바로 본론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부탁이구나 하는 걸 직감하시죠.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어디 소개를 시켜달라는 경우도 있고 무슨 행사에 자리를 채워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에 부탁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형의 특징은 부탁이 끝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받지 않거나 나 요즘 바빠서 라는 말만 하고 끊어요. 가만히 정리해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하는 건 항상 뭔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항상 바쁘거나 안 받거나, 이 관계에서 주는 쪽은 항상 나이고 받는 쪽은 항상 그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정말 허탈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들르고 볼일 끝나면 가버리는 허탈함, 그 배신감이 에너지를 확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인가요?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이 순수한 안부였나요? 아니면 뭔가 부탁이 따라 붙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하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에요. 바로 뒤에서 관계를 흔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에너지 도둑은 굉장히 사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인기도 있어요. 말도 재미있고 분위기도 잘 띄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창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은밀하게 말합니다. 있지, 그 사람이 너 뒤에서 이런 말 하더라.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지, 이 사람이 너 뒤에서 이런 말 하더라. 양쪽 다 이간질을 해놓고 자기는 가운데에서 양쪽 다에게 신뢰받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모든 정보가 자기를 통해서 오가니까 자기 없이는 모임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내 소중한 다른 관계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도둑 한 명 때문에 오래된 우정이 깨지고 모임이 와해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간관계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유독 잘 전해주는 사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하는데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네 가지 유형의 에너지 도둑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만날 때마다 한숨과 걱정만 쏟아내는 사람. 둘째,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 넷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다섯째, 뒤에서 이간질하며 관계를 흔드는 사람. 듣고 계시면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맞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도둑이 누구인지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서로 아이를 봐주기도 했죠. 이 세월과 추억이 쌓여서 만든 게 정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끊습니까? 정이라는 건 접착제 같은 거예요. 세월이 오래될수록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나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접착제를 뜯어내는 게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 솔직히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대 라는 소문이 나는 게 두렵습니다. 동창 모임에 안 나가면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테고 친척 관계를 정리하면 명절마다 불편해질 테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싫어서 꾹 참고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못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의리를 지켜야 한다. 관계를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정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체면 때문에 거리를 못 두고 죄책감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됩니다. 완벽한 덫이에요. 그리고 이 덫에 갇혀서 에너지 도둑에게 계속 에너지를 뺏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 그 체면, 그 의리가 혹시 일방적이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그 관계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계신데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같은 만큼의 정을 주고 있나요? 같은 만큼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나요? 같은 만큼의 의리를 보여주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봉사입니다. 봉사라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봉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년, 30년 된 옷장을 열어보면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유행이 한참 지난 옷, 빛이 바랜 옷. 근데 못 버리잖아요. 이거 비싸게 샀는데,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언젠가 입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옷 다시 입으실 건가요? 안 입으실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입는 옷을 비워야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생기듯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남을 위해 충분히 많이 사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히 나만의 관계 점검을 해보세요. 노트 한 장이면 됩니다.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하셔도 좋아요.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 이 질문의 답을 적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충전이 되는가 방전이 되는가 딱 이 하나의 기준이면 됩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충전이면 좋은 관계, 방전이면 점검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의외로 적고 방전시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방전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둘째, 정리하되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한테 갑자기 나 이제 너 안 만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갈등이 생기고 주변까지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연락 빈도를 천천히 줄이세요. 일주일에 3번 통화하던 걸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1번을 2주일에 1번으로 한꺼번에 확 줄이면 티가 나니까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모임 참석도 선택적으로 하세요. 매번 나가던 모임을 2번에 1번으로 줄이세요. 이유를 물으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은 선약이 있어서 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내 에너지가 충분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못 받았으면 나중에 문자 한 줄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미안, 좀 바빴어. 다음에 연락할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부탁을 거절하는 게 정말 힘드시죠.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드릴게요.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사정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겠어. 미안해. 모임에 나오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이번엔 좀 쉬려고. 다음에 기회 되면 나갈게.
상대가 계속 밀어붙일 때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고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생각해 봤는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넷째, 빈자리를 좋은 관계로 채우세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너지 도둑과의 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그냥 비워두시면 안 돼. 외로움이 찾아오면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 시간을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과 보내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등산 모임, 사진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뭐든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도둑에게 빼앗겼던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쓸 건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만 만나면 충전되는 사람을 골라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 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50살에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집은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아내는 밤마다 몰래 울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작지만 탄탄한 가게를 하나 열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직원도 서너 명 두게 됐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뢰받는 사장님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식당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남은 건 빚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서 70이 된 지금까지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분명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노년에 크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실패하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노년의 실패는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올 5가지 특징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에 사업이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젊으니까 뭐 어때? 실패 뒤에도 시간이라는 쿠션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실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또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무리한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새로 시작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이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인생의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리 잡고, 50대에 안정되고. 그런데 50이 넘어서 사업이 망했다? 60에 빚을 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직접 뭐라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저 나이에 왜 저러나? 그냥 조용히 살지. 이런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80%가 도전에 있어서 나이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80%예요. 10명 중 8명이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이 훨씬 큽니다. 젊을 때 실패하면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날아가요. 은퇴 후 살아갈 돈, 병원비, 자녀들 도울 여력까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젊을 때는 나 하나 고생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실패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족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노년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거움이 바로 재기의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 고통이, 그 무게가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이 됐다니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실패하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진짜로 절실해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집중력과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한재기 성공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57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분인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했으면 대충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실패하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돌아봤어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절대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 속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실패가 아프기 때문에 바로 그 아픔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어. 파트너가 나를 배신해서 그런 거야. 정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망한 거지. 운이 없었어. 물론 이런 외부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 주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재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재기에 실패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만 찾았습니다. 운이 나빴어. 저 사람 때문이야. 시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내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똑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반면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남을 원망했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유적으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 판단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로 나눕니다. 좋은 실패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나쁜 실패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실패예요. 그리고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이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깊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실패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패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아, 나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성격이 문제였구나. 아, 나는 숫자를 너무 대충 봤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 섰다고 해볼게요. 이 도로가 나빠서 차가 멈춘 거야 라고 하면 도로를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거기 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나 보자라고 보닛을 열고 들여다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건 문제의 해결 권한을 내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책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에서 멈추는 겁니다. 성찰은 내가 뭘 바꾸면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책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찰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성찰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되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꿔라. 이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첫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확 크게 해서 한 방에 만회하자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게 많으니까 빨리 되찾고 싶잖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에게 보여줘야 할 것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대박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대박의 유혹이 두 번째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대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놀랍도록 작게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분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상했죠.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요리 실력과 30년 장사 경험뿐이야. 그걸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자. 반찬 가게에서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손님이 하나둘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이 넘었고 3년 뒤에는 가게를 넓혔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갔어요. 또 다른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다가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재기할 때 화려한 사업 대신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월 수입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받던 연봉의 몇십 분의 1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육 관련 작은 사업을 하나씩 키워나갔고 결국 안정적인 수입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실패 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 모르는 영역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래요. 새로운 걸 처음부터 배우려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이건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은 비었어도 머릿속에 있는 경험은 그대로예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경험과 형성된 인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30년, 40년 쌓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기의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라. 크게 시작하면 실패의 충격도 큽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 하나씩 쌓이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연료가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게 시작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에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작은 가게를 연다? 전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동네에서 과외를 한다? 주변에서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대?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자존심의 벽을 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지금 이 작은 가게가 3년 뒤에는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작은 일부터 해나간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고 해볼까요? 그 나무를 다시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 옆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재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씨앗을요. 두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부심은 지키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작은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밥 먹자, 골프 치자, 한잔하자.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는 순간 전화기가 조용해집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굴 보겠어. 도와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음으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기하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실패 후에 사람을 피합니다. 연락을 끊고 혼자 끙끙 앓아요. 반면에 재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어도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게 넓은 인맥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실패 후에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이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서너 명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좁히게 된다고 해요.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옛 동료 한 명이 매주 커피를 사주며 만나줬다고 합니다.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한 달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벌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일어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패했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고 함께 일할 파트너를 만나기도 했어요. 이타적인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한 후에도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마라.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라. 그리고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눠라.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미 재기의 토대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끈기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끈기라고 하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를 떠올립니다. 이빨 악물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요. 이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끈기가 때로는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3년을 버티는 건 끈기가 아니라 고집일 수 있어요. 시장이 변했는데 같은 물건만 고집하며 예전에는 잘 팔렸는데 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꿨어요. 큰 방향,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겠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계속 바꿨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올라가던 길에 바위가 무너져서 길이 막혔어요. 이때 고집 센 사람은 그 바위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될 수도 있지만 힘과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 이쪽이 막혔으니 저쪽으로 돌아가 보자. 목적지는 같은데 루트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안 되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8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번 다 같은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고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9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목표를 향한 의지는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년의 또 다른 강점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유연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한 가지에 꽂히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열정은 넘치지만 방향 감각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수십 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사람은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년에 가진 이 유연한 판단력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노년에 재기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3년, 5년을 끙끙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이고 경험의 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꿔라. 고집이 아닌 지혜로운 끈기를 가져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네 가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섯 번째는 왜 다시 일어서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남들이 알아주는 직함, 사장님, 대표님, 이사님, 이런 호칭이 붙으면 성공한 것 같았어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올라가면 뿌듯하고 명함의 직함이 화려하면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요, 노년에 한번 크게 실패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 두 가지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예전에 그 성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다시 큰 돈을 벌어야 하고, 다시 사장 소리를 들어야 하고, 다시 예전의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 이 집착이 오히려 더 깊은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한쪽은 성공이란 게 뭘까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 달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무릎에 앉더니 할아버지 나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면 충분하구나.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십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 이 소박한 목표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편안한 마음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제로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성공의 기준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자신의 경험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래서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내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것도 성공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실패의 의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큰 돈을 버는 것이면 돈을 못 벌면 실패입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조바심이에요. 하지만 성공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면 오늘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하루가 됩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하면 행동이 효과적이 되고, 행동이 효과적이면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리면 실수를 하고, 실수가 쌓이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쫓지 않고 마음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꾼 겁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적화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에 적용하면 돈, 명예, 지위, 건강, 가족, 보람,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의 성공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정의하라. 여기까지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꾸는 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것.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받기만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넷째,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로운 끈기를 가지는 것. 다섯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 예전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찾는 것. 이 5가지, 돌이켜보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것, 자신 있는 것이 뭘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를 잘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뭐든 괜찮아요. 그게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주에 오래 연락 못한 사람 1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별일 없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사회의 편견이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을 3모작이라고 하잖아요. 1모작이 잘 됐든 안 됐든, 2모작이 순탄했든 아니었든, 3모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모작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요? 1모작과 2모작의 모든 경험이, 모든 실패와 성공이 3모작의 자양분이 되니까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이라는 말, 이 말이 괜히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빨리 핀 꽃이 예쁜 게 아니에요.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더 깊게 핍니다. 여러분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가 맺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믿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울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방법론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지금부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